자,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강의 8장입니다. 8장은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고요. 어, 대표적으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 의사소통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사소통이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교환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이 왜 필요한가? 대상자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느냐를 본다면 첫 번째는 대상자와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고 신뢰감을 쌓는 것 또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정말 맡길 수 있는 이런 대상에게는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상자 입장에서도 이 요양보호사가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구나 라고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 형성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어서 설명이 되는 건데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자, 선생님들 분명히 제가 앞에 사회복지 파트 강의할 때 질 높은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는 뜻은 개별화된 서비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면 그 대상자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도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죠. 공감하기나 아니면 뭐 나전달법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 뭐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나 여타 다른 직종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 서로 보고하고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유형을 보시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게 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글, 그리고 속어, 방어, 사투리, 어, 방언이죠, 방언, 사투리, 속삭임, 귓속말 같이 말로 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면 그 외에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모, 자세, 침묵, 말투, 얼굴 표정 등등등.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 요소가 있고 귀에 들리는 청각적 요소가 있고 말의 내용과 표현력을 뜻하는 언어적 요소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된다라고 하고요. 실제 이 언어적 의사소통보다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의사소통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시각적 요소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 요소, 언어적 요소 순으로 나뉩니다. 자, 그럼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얼굴 표정, 자세, 눈 맞춤, 어조, 이러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시각적 요소부터 보신다면 얼굴 표정은,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좋죠? 대상자 입장에서 편하고. 그다음에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좋습니다. 근데 항상 뭐든지 너무 과도하거나 지나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의 하품, 서로 대화하는데 하품하는 거 좋지 않죠. 얼굴, 눈썹 치켜 세우기도 마찬가지고, 입술을 깨문다, 꾹 다문 입, 뭔가 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는 내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지 않겠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상대방으로.
네,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항상 밝은 미소 띄기도 적절하지 않아요. 왜? 대상자가 지금 힘든 얘기, 슬픈 얘기 하는데 뭐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들인다면 대상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과연 내 마음에, 내 감정에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그다음에 지나친 머리 끄덕임. 너무 지나치게 머리 끄덕이다 보면 이건 역시도 지금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든지 과도하거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자세를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두 번째 줄에.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소통할 때 상대방에게 약간 기울였다라는 뜻은 이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요, 대상자로부터 비껴하는 자세, 그쵸? 옆으로 삐딱하게 서서 대화하는 거, 또는 다리 꼬고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서 대화하는 거 적절하지 않죠?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거 역시도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눈 맞춤은요, 1초 이상 바라본다. 우리 앞에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서 배우셨죠? 1초 이상 바라본다. 2초 이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넨다. 3초 이상 기다린다 있었죠. 그리고 항상 눈높이는요,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맞추라고 했어요. 눈높이를. 내려다 봐도 안 되고, 올려다 봐도 안 되고, 옆으로 힐끗 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너무 한 곳만 뚫어져라 보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시선을 움직이면서 대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요. 눈을 마주하기를 피한다. 눈을 이렇게 피하는 경우 X. 대상자보다 높은, 낮은 눈높이 X. 그쵸? 눈높이는 맞추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건 역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어조를 한번 볼게요. 청각적 요소는 너무 목소리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겠죠. 발음은 분명해야 되고 목소리 자체가 또 너무 막 환한 톤이거나 신경질적인 톤보다는 온화한 목소리가 적절하겠죠. 듣기 편안한 목소리, 이쁜 목소리, 그쵸? 그다음에 대상자의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아까도 제가 공감하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했듯이 적절한 말속도, 말속도도 너무 빨라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청각적 요소니까 너무 작거나 큰 목소리, 너무 빠르거나 느린 목소리 적절하지 않고 너무 긴 침묵. 이 침묵이란 것도 뒤에서 나오지만 적절하게 사용될 땐 좋지만 너무 과도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들뜬 듯한 목소리도 적절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말하는 그 감정에 적절하게 공감하고 반응하는 어조, 반응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원칙, 요 3번은 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자를 개인으로 파악한다. 개별화. 그렇죠.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맞춤 서비스가 개별화된 서비스니까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존중한다. 대상자가 감정 표현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한다. 항상 대상자를 대하실 때는 너무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감정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죠. 수용. 나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 저 어르신 왜 저럴까? 나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랑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수용이죠. 일단 말을 보시면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비심판적 태도. 그렇죠? 이 의사소통에서 항상 금기어로 나오는 게 비판한다, 비난한다, 지적한다, 명령한다, 유아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X예요. 항상 긍정적인 표현, 복돋아 줄 수 있는 격려의 표현, 그다음에 대상자가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표현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돕고 존중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대상자의 물론 의견을 무조건까지는 안 되지만 최대한 존중하라고 했듯이 그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비밀을 유지하여 신뢰를 쌓는다. 그렇죠. 비밀 유지의 요양보호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4번 보시면 라포라는 게 나오는데 라포가 형성되었다. 이거는 마음의 유대감이 쌓인다. 친밀해졌다. 마음이 가까워졌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나오는 건 경청. 경청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대상자의 말에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 상대방 기준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방법은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면 절대 안 되고요. 말하는 순서를 지켜야 되겠죠. 상대방이 말할 땐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가로막지 않는다. 이것도 경청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거죠. 말 끊으면 안 되고 끝까지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수용한다. 근데 선생님도 항상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논쟁은 무조건적으로 피한다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가장 좋은 답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하는 거지 무조건 논쟁을 피한다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용한다죠.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4번,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한다. 뭐, 시각적인 요소, 아까 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었죠? 뭐, 표정, 손짓, 몸짓, 뭐, 촉각 등등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듣거나 표현하는 거. 그다음 비판적 태도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가볍게 대답을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대충 짐작하고 다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아, 그만 얘기해도 돼.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건 내가 잘 알아. 하면서, 짐작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짐작하는 거죠, 이거는. 경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끝까지 들으라고 했는데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이 사람 말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걸러낸다. 이거 경청이라고 할 수가 없죠. 3번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물론 논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단순히 반박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를 지적해가지고 너 말은 틀렸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걸 관철시키는 이런 태도도 적절한 경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4번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듣는 게 경청인데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대요. 이거 경청이 아니죠. 반대말이죠. 5번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면서 대화의 본질을 회피한다. 이것도 아주 좋지 않은 경청의 태도죠. 자, 그 다음에 다의 공감은 별표 3개. 무조건 공감하기는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방금 경청에서도 나왔지만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말에서 그 감정을 찾아서 나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라고 표현해 주는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너가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나 너의 감정 이해했어라고 표현해 주는 게 공감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사례 1번에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제가 어르신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이게 공감이죠.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찾아서 표현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은 어린애처럼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일일이 간섭하는 거 힘들어요. 귀찮아요. 이거 공감하기 아니죠. 사례 2번. 지난번 요양보사가 더 잘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자의 의도는 지금 나에게 뭔가 못마땅한 게 있다. 뭔가 아쉬운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은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르신 기분 나쁘니까요. 한다면 공감하기라고 할 수가 없죠.
아,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에게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이게 공감하기죠. 설령 그 어르신의 마음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쵸? 그분의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공감이죠. 자, 사례 3번.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힘이 드시죠? 많이 속상하시죠? 이게 공감이죠. 상대방의 말에서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일지만 찾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바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르신, 나이 들면 원래 다 아파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으셨잖아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이런 것들은 공감하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말하기를 보시면 효과적인 말하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는 거. 항상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뭐 장황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수용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쵸? 제가 비판, 비난, 명령, 뭐 부정적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나쁜 내용을 상기시키지 않는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이나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쵸?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한다. 자,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그렇죠? 아, 이 말은 내가 무조건 맞아.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 들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거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신에겐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그런 잘못된 점을 인정 안 해요. 무조건 자신은 틀리지 않다. 맞다. 이런 것도 적절한 말하기 방식이 아니죠.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므로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의사소통 정서지원 1강 마치도록 하고요. 2강에서는 이제 나전달법과 그다음에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의사소통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